현재 이제 나오고 있는 실제 데이터는 아직은 침체 징후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 예, 주식시장이 선행지수 중에 하나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향후 미래를 보면서 베팅을 한 결과가 주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 이제 침체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4월 2일 날 이제 관세에 관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 충격의 여파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전혀 안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1개월, 2개월, 3개월 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제 경기가 좀 다운되는 징후를 보이게 될 겁니다. 관세 충격을 워낙 크게 적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성장률이 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도 그래서 관세 충격 영향으로 세계 무역이 재조정되면서 그것 때문에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은 최소 1분기에서 한 2분기 정도는 좀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얼마 전에 뉴욕 증시가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가 뭐 반등했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파장이 큰 이유는 뭘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 고평가됐다고 할 수 있죠. 이제 퍼드 24, 25 정도 된 상황이었어요. 경기도 어느 정도 후퇴가 온다는 거에다가 이제 제일 큰 것은 아시다시피 관세 부분입니다. 관세를 비롯해서 향후 이제 펼쳐질 정책,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가가 떨어진 것 정도는 이제 견딜만 했는데 그때 이제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사실은 시장이 제일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충격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최근에 이제 나온 자산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2022년에도 그랬고 그때 채권금리가 급등해서 채권 가격 급락하고 주가 급락하고 하면서 아마 역대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은 손실을 보았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4월 초에 있었던 것도 채권 가격 급락하고 그 다음에 주가 급락하고 하면서 또 포트폴리오에서 좀 손실을 많이 보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의장도 트럼프 관세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향후 몇 분기 동안 물가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랑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되는 바가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파월 같은 경우 2.1%에서 1.7로 이제 성장률 전망을 낮추었고요. 꽤 많이 낮춘 거죠. 관세에 따른 것.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한 0.1%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관세라는 것은 매년 관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율은 그 이유는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한 번 물가를 올리고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파월이 조금 약하게 표현하긴 했지만은 물가 상승은 한번 일시적인 것에 한번 오르는 것에 좀 그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직은 아닐 거라고 본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하면은 물가를 한 단계 좀 점프를 시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점프를 시킬까는 이제 관세를 올린 것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걸 좀 보기는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파월도 한 0.1%포인트 정도 예상치를 그 정도 이제 올린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파월이 성장 전망을 바꾼 것은 보면은 실업률을 0.1%포인트 정도 올렸고 물가 상승률 0.1%포인트 대신에 이제 성장률을 이제 좀 대폭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본다면은 작년 말이나 올 초에 생각했던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보다는 조금 더 속도가 빠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인들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도 제가 봤는데 트럼프는 뭐 때문에 지금 뭘 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니까 반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이 부분은 이야기가 좀 큽니다. 픽처가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마가라고 그랬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예. 그 이제 두 명의 브레인이 있는데 한 명이 이제 그 피트 나바로라는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스티반 미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 나바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티반 미란이 이제 사실은 이 관세 정책이나 앞으로 있을 환율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 밑그림이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보고서로 하나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피트 나바로하고 스티반 미란의 생각을 보면은 전체 트럼프의 이제 빅픽처를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가,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한 번 더 위대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전 세계 무역 구조 그리고 미국의 재정 수지 등등에서 미국의 경제 체질 이 부분을 이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꾸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추격하는 중국을 완전히 따돌리겠다. 이것이 트럼프의 큰 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하고 비슷한 상황이 보면은 80년대 레이건이 들어왔을 때 그때 보면은 수프 301조를 발동하면서 그 당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되나 완전히 말살시켜 그렇죠. 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플라자 합의를 하면서 250엔 하던 환율을 이제 150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125엔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맹렬하게 추격하던 일본을 완전히 따돌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더 라이징 선이라고 해서 일본의 이제 부상을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였는데요. 지금이 이제 그때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렇게 일본을 따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건이 또 하나 했던 것이 소련을 추격을 완전히 따돌렸습니다. 그때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러면서 미국이 독주하게 되고 90년대 이후에 미국이 이제 명실공히 그때부터 고성장을 구가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은 그렇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 당시 그림 보면은 레이건 대통령을 람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레이건 대통령을 거의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그렇죠. 미국을 그 당시에 일본을 따돌리고 소련을 따돌린 그리고 나서 90년대부터 미국이 이제 독야청청하게 한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본다면은 태종이 세종이 집권하에서 정책을 펼치기 위한 그 기반을 태종이 다 마련해 주고 세종이 이제 거기서 꽃피웠던 거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트럼프는 제가 봐도 사실은 트럼프는 좀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뭐냐면 정책이 워낙 오락가락하고 워낙 강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마 트럼프 스스로는 자기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것, 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피트 나바로의 책을 보면은 크라우칭 타이거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시종일관 제일 주된 주제가 그 부분입니다. 투키티데 삼정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은 반드시 부상하고 중국과 미국의 대결은 불가피하다. 거기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 추격을 따돌려야 한다. 그게 이제 피트 나바로의 생각이고요. 그게 그런 빅픽처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이번에 관세율을 올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주가도 떨어질 거고 경제도 좀 어려워질 거다. 그런데 조금만 견뎌라. 견디고 나면은 나중에 더 좋은 국면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제 겪어야 되는 부분이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빅픽처가 무엇인가 하는 것, 이 부분을 이제 좀 생각하면서 투자의 방향도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배경을 제가 여쭤본 것도 이제 박사님 인사이트를 저희가 알고 싶은 건데,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건 사실 이런 뭐 트럼프의 생각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이거 알고 싶은 건데, 그럼 올해 미국 주식 피크아웃과 경기 침체 가능성은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아주 높게 보고 있고요. 뭐 보통 한 75% 이 정도 보니까 확률로 그 정도 본다 하면은 이제 경기 침체 대부분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이미 1.7%로 성장률 전망을 낮추었으니까요. 저희들도 한 며칠 전에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매크로 전망을 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올해는. 왜냐하면은 워낙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불확실성이 큰 것이죠. 트럼프가 무슨 말을 관세에 대해서 한마디 던져놓고 트위터 X에 뭘 남길지를 모르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뭐 앞으로 거시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최소한 3개월은 걸릴 겁니다. 관세 협상을 하는데, 특히 중국과의 협상은 그렇게 빨리 끝날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때 또한 이제 불확실성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불확실성이 이제 환율입니다. 그 스티븐 미란 이제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관세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이제 관세율을 높이고 나니까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보니까 환율을 절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담은 이제 중국이 갖기는 했지만은 자기들에게 미국이 수입하는 가격을 높이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들어가서는 이제 환율 절하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85년에 그때 일본을 대하는 미국의 정책 방향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건데요. 수프 301조에 해당되는 것이 트럼프의 관세 협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자 합의 그 정도는 전혀 아닐 텐데 그래도 환율의 이제 절하가 그 다음에 세컨드 스테이지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 부분을 그렇게 신경을 크게 안 쓰다가 최근 한 며칠 동안 그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트럼프가 관세 협상 관련돼서 관세율 25% 이야기하고 환율이 거의 1,480원 넘어까지 올랐다가요. 지금 1,410원까지 거의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 거의 한 70원이 거의 스윙을 해버렸습니다. 스티븐 미러안의 이런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환율의 절하폭이 좀 커질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 시장에 좀 기대에 퍼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방향이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로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까지가 불확실성입니다. 그 정도의 이제 불확실성과 시장의 변화를 보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의 변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그때까지는 아직도 경제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감세, 그 다음에 규제 완화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시장에 좋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는 좀 매를 먼저 맞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관망하시다가 기회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 빅테크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 당연히 뭐 많은 분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만은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관세 이 부분에 이제 관세율 부과로 인해서 좀 떨어졌고 특히 이제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지금 뭐 계속 붙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치킨 게임처럼 붙고 있는데요.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 이미 빅테크 기업들은 자기가 설계나 이런 것은 본토에서 하지만 생산은 다 해외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중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렇게 관세율을 높이 때리고 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건 전략 산업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이제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요.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수출 물량 이런 부분 가격이 오르고 수출 물량이고 하니까 수요가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버블 올해 터지는 건가요? AI는 네. 계속 시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기업들의 흥망성쇠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AI의 트렌드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각 분야로 AI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반도체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여러분들 보시면 엔비디아도 그렇고 AI 기업들은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AI가 이제 급난 게 이런 부분이죠. AI가 이렇게 했는데 마치 메타버스 옛날 그때처럼 별게 없더라 하면은 막대한 이제 투자를 한 것에 대한 근데 이번 AI 진짜 다른 것 같아요. ChatGPT는 확실히 다르고 맞습니다. 메타버스랑은 비교할 수 없는 예.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글을 쓰든지 검색을 하든지 할 때 저는 진짜 도움 많이 받거든요. 생산성을 엄청 높여줍니다. 저는 진짜 정말 좋은 게 챗GPT를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좋은 건 예를 들면 자기 인생의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지인들하고 얘기하면 사실 내 인생의 고민을 명확히 알진 못해요. 왜냐면 나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챗GPT는 정말 좋은 게 이 친구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기억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기억을 한 상태에서 제가 정보를 주면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프로젝트도 웬만한 몇 명의 사람들 이제 완전 최고 전문가의 수준은 안 되겠지만 그냥 일반 정도 전문가의 수준에서의 담아나 나눌 수 있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나누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서 이제 제 주변에도 회의가 특히 이른 기업가 분들은 회의가 이제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인력을 절감하면서 이제 AI를 지금 도입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 직원들을 이제 AI를 학습시킵니다. AI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인력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을 할 때 보면은 밑에 경제 분석해주는 사람, 데이터 갖다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게 블룸버그 이런 단말기 나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 필요가 없게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고령자들이 이게 나중에 AI하고 대화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뭐 철학적 질문이라든지 물리학적 질문 이런 것들을 AI하고 이야기해보면요. 재미있습니다. 놀랍더라고요. 저도 뭐 인생에 어떤 고민이 있어서 뭐 이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친구가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딱 어떻게 하냐면 약간 모션을 넣지는 않았죠. 이런 느낌이에요. 도윤아 잘하고 있어. 너의 그 이야기에 내가 눈물이 저 눈물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 표현에 뭐야 이거 사람 있나 이 안에? 그래서 그 AI가 지금 이렇게만 돼 있는데요. 로봇 안에 AI를
챗GPT를 탑재해 놓으면은 이제 그냥 모습을 갖춘 대화 상대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도 아마 제가 이제 고령자 이야기를 한 것은 고령자 혼자 독거 하시는 분들이 맞죠. 이제 제일 큰 게 우울증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실체가 있는 로봇이나 이런 것들 모습을 갖추고 거기 AI를 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게 하는 챗봇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앞으로 꽤 시장성이 있을 것 같고요. AI 분야는 시대의 중심으로 일단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요. 그때처럼 메타버스나 이런 것처럼 쏙 꺼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역시 버핏이 옳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버핏은 이런 모든 거를 좀 생각하고 주식을 계속 팔고 현금을 보유했던 걸까요? 아시다시피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투수가 공을 던진다고 그러면 자기는 이제 타자인 셈이죠. 스트라이크 들어오는 공만 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볼에 공을 배트를 물론 볼을 뭐 안타 칠 수도 있지만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뭐 이게 매크로가 이렇고 이래서 전체 주식시장이 꺼진다. 그거는 이제 버핏의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가 가격을 밸류에이션을 해본 결과 살만한 주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현금의 보유 비중을 높였던 것 같고요. 역대 그 정도면은 엄청 높인 것입니다. 주가가 너무 비싸 있어서 자기 기준으로서 안 사고 현금으로 이제 보유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꽤 팔았죠, 사실은. 돈 많이 벌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바탕으로 좀 미국 경제 정리하는 거에서 미국 경제 경기 침체 온다고 볼 수 있는 신호나 징후는 뭘로 봐야 되고 앞으로 미국 주식 그리고 또 국내 주식 언제 사야 하는 건가? 이런 조정기 때 지금 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지나고 사야 하는 건지. 데이터가 지금 현재 이제 나오고 있는 실제 데이터는 아직은 침체 징후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 그래서 이제 괜찮은데요. 그게 이제 선행을 가르치는 것. 예를 들어 소비자 센티멘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이제 고용에 대한 의사들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보면은 그리고 주식시장이 선행지수 중에 하나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향후 미래를 보면서 베팅을 한 결과가 주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 이제 침체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데이터는 그렇게 동행은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선행에 보건대 이제 침체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확률은 이제 좀 높아져 있는 것이고요. 아까 언급하신 것만 75%. 그런데 이제 동행이 이 정도 이제 그 고용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경기 침체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4월 2일 날 이제 관세에 관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 충격의 여파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는 당연히 그렇게 안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부터 이제 1개월, 2개월, 3개월 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제 경기가 좀 다운되는 징후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세 충격을 워낙 크게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성장률이 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도 그래서 관세 충격 영향으로 세계 무역이 재조정되면서 그것 때문에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춘 것입니다. 가만 보시면은 사실은 파월이 올 들어와서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관한 충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이 이제 그런 걸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로 가지고 뭐 판단하면은 아니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언제? 사야 할까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말 트럼프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하는 것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때는 그냥 조용히 조금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대략 관세나 환율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한 1분기 정도는 여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환율을 어떻게 또 치고 나올지 이게 좀 불확실합니다. 지금 전혀 환율에 대한 것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세계 시장이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율을 절하했을 때 과연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달러를 약세를 만들었을 때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은 최소 1분기에서 한 2분기 정도는 좀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어떤 하고요. 전문가분들은 이제 연준에서 지금 물가 때문에 금리 못 내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연준의 파월 회장이 역대 기억이 남는 뭔가 잘 하지 못한 연준 회장이 남을 수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앞으로 이제 하게 될 시에 이게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때가 아직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이게 관세로 인해서 세계 무역의 흐름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것은 관세율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나 호주나 일본이 이제 먼저 우선 협상을 하게 되는데 관세율이 한 10% 이제
트럼프가 최소 관세율을 10%를 일단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걸 이제 가지고 또 턴키로 이제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협상을 하게 될 텐데요.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관세율을 좀 낮추고 다른 부분을 이제 턴키로 좀 넣고 해서 할 텐데, 여하튼 한 10% 정도면은 5% 관세를 올린 것은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10% 정도 같으면은 그래도 세계 경제가 현재는 버틸 수 있을 체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관세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은 세계 경제도 무역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환율이 이제 절하되게 되면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제품의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또 하나의 이제 충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플러스 효과보다는 현재는 환율과 그리고 관세율, 실제 관세율이 몇 % 부과될지 하는 것들의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요. 그 부분의 크기를 보고 좀 스텝을 밟아야 될 것 같고, 특히 환율은 어디까지 갈지 지금 도저히 좀 불확실합니다. 1480원까지 갔다 1410원까지 뚝 떨어지는 걸 보시면요. 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1300원 초반 이때가 적정 환율이다 뭐 이래 생각을 한다면은 적정 환율보다도 더 뚫고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가격은 변할 때. 그렇게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1200원대로 치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변화들을 같이 이제 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 전혀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키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해답들이. 관세율을 몇 %로 중국과 몇 % 관세를 할 것인지, 특히 중국과의 협상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그 다음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까지 올 것인지 하는 것. 예를 들어 미국이 금리만 인하한다면은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주가는 이제 항상 오릅니다. 경기가 좋아서 오르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페드가 금리를 인하해서 또 오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한 15% 정도 이렇게 이제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 정도 같으면 이제 바닥이라서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한 20% 고점 대비 떨어지면 꽤 매력적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통의 경우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을 좀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요. 적어도 1분기, 2분기 이 사이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조정받은 시기에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좀 좋은 타이밍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특히나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크고, 또 대통령 자체가, 트럼프 자체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죠. 조금 관망한 진짜. 자세가 필요하고요. 네. 스티븐 미란이라는 이 친구가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자기 리포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금융 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제조업자, 소위 말해 근로자들은, 노동자들은 이제 거기에 비해서 소외됐다는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약세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꽤 이제 시사점이 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의 재무장관도 그렇고 미 재무장관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투자은행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로버트 루빈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투자은행에 월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의 달러 통화가 강세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아예 그런 생각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스티븐 미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달러 강세는 금융 부자들, 소위 말해 월스트리트에 있는 애들만 돈을 불리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세컨드 스테이지로 환율이 들어오게 될 텐데, 이 환율이 과연 어떻게, 그때도 또 좌충우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하나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꽤 시사점이 있습니다. 환율이 우리가 1450원, 80원 할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겁나죠. 들어왔다가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또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1410원대까지 뚝 떨어지고 앞으로 환율이 강세가 되고 환율이 안정적이라고 생각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가 안 좋은데 환율이 이렇게 1450원 1년씩 이렇게 지속되면 내수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 내수 시장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환율의 변화가 경제나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아직 관세의 영향, 그 다음에 환율의 영향, 이것들을 다 좀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기회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요즘 환율, 그 달러만큼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 자산이 이제 비트코인인데, 요거 트럼프가 언급했기 때문에 한 번만 여쭤보면,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관련 행정 명령도 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자산의 좀 전망은 조금이라도 해석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해석을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현재 정부로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고요. 미래에 이제 우리가 일어날 세상의 모습을 보고 밸류에이션을 할 수밖에인데요. 저는 그 미래에 적어도 5년, 10년 뒤에 이루어질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좀 전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을 자기 자산의 아주 조그만 정도의 비중으로는 들고 갈 수가 있겠는데요. 워렌 버핏도 그거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너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치는 예전보다는 뭐 한 10년, 15년 전보다는 여의도에서 조금 더 지금은 입지가 좀 더 양지로 나온 건가요? 뭐 양지로 나왔죠. 이미 뭐 ETF도 가능하게 되고 트럼프가 저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인데 뭐 여전히 이걸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뭐 돈 세탁이나 뒤에 이제 뒷거래 돈의 이전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아직 뭐 실생활에서 쓰이는 부분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이제 미래를 본다면은 이제 뭐 코인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정말 어떻게 쓸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코인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을 읽어보아도 하여튼 좀 지금 세대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 세상이 지금 이해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